악 조심해. 급브레이크와 함께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굉음이 터졌습니다. 고급 세단이 겨우 한 뼘 앞에서 멈췄어요. 본네트 바로 앞 길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온몸으로 감싼 영자가 숨도 못 쉬고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영자의 절규가 거리에 울렸죠.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며 70대 노신사가 뛰쳐나왔습니다. 인상을 구기며 달려오던 그가 아이 목의 펜던트를 본 순간 그 자리에 박혀버렸어요. 온몸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자 뒷면에 H 각인이 햇빛에 번쩍였죠. 노신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지금 당장 대답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주시면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강원도 정선의 어느 산골,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거친 눈송이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굽은 등을 잔뜩 움츠린 채 산길을 헤치고 있었죠. 쉰을 바라보는 노처녀라는 꼬리표가 붙은 지 어언 10년 그녀의 삶은 늘 이렇게 혼자였습니다. 시장에서 팔다 남은 나무를 머리에 이고 돌아오던 그녀의 발걸음이 돌연 멈춰선 건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비명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간신히 들려오는 그 소리는 영자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죠. 누구래요? 거기 누구 있나? 영자의 목소리가 눈보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대답 대신 돌아온 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가느다란 신음이었죠. 영자는 본능적으로 눈더미가 수북이 쌓인 도랑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꽝꽝 얼어붙은 얼음 위로 얇은 포대기 하나가 보였고 그 안에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보이는 핏덩이가 파랗게 질린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마저 끊어질 듯 위태로웠죠. 거칠고 마디 굵은 손으로 아이를 얼른 낚아채 자신의 낡은 솜저고리 안으로 밀어넣은 영자는 이를 악물고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가슴팍에 닿는 아이의 미미한 숨결을 느끼며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문간방 영자는 불도 켜지 못한 채 아이를 윗목에 눕히고 자신의 살을 부볐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아이의 발가락을 입에 넣고 녹이는 영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가던 자신에게 이 작은 생명을 왜 보내준 걸까요? 영자는 조용히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 어린 생명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를 감싼 두 팔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며 아이의 숨결을 지켜낸 영자는 동틀 무렵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제야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기적처럼 살아난 거죠.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처녀 영자가 어디서 애를 베어왔다는 해괴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죠. 영자의 오빠인 만식은 대바람부터 영자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 업둥이를 어디서 들여왔어? 만식의 고함에 방 안에서 겨우 잠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방문을 걸어 잠갔죠. 문 밖에서는 재수없게 럭비공처럼 튀어들어온 놈이라며
당장 내다 버리지 않으면 집구석 망한다는 저주 섞인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혀를 차며 영자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쯧쯧, 저 나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근본도 모르는 애를 주워다 키우면 어떡하려고. 낯짝도 두껍지. 처녀가 무슨 염치로 애를 키워. 산골 마을에서 근본 모를 아이를 거두는 건 죄악이나 다름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방문을 등지고 앉아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보던 영자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보내준 선물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설이라고 지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강하게 살라는 뜻이었죠. 그날 이후 영자는 시장통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서리의 분유값을 벌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지만 퇴근길에 자신을 향해 방긋 웃어주는 서리만 보면 만병통치약을 먹은 듯 기운이 났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서리는 7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 같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서리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충격에 의한 선택적 함구 중이라 했지만 영자는 그게 다 제 탓만 같았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근본 없는 업둥이라고. 동네 아이들에게 돌팔매질 당할 때마다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영자의 치맛자락만 붙들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영자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어느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서리의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얀 뺨 위로 5개의 붉은 손가락 자국이 또렷했고 아이의 눈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영자가 가슴을 치며 누구 짓이냐고 물었지만 서리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바로는 마을 이장의 아들이 서리를 벙어리 거지라고 놀리다 때린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이장내로 달려갔습니다. 이장님, 애들 싸움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 서리가 뭘 잘못했다고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영자의 외침에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서슬 퍼런 조롱이었습니다. 이장 마누라는 코웃음을 치며 영자의 가슴팍을 밀쳤죠. 어머, 영자씨. 말이 좋아 키워준 정이지. 사실 남의 집 귀한 자식. 길바닥에 버려진 거 주워온 거 맞잖아. 우리 애가 틀린 말했어? 벙어리의 거지에 근본도 모르는 애랑 놀아주는 게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그 말은 영자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영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쥐어짜며 집으로 돌아왔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마당에는 오빠 만식과 올케가 웬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흥건했고 올케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죠. 영자야, 너도 이제 고집 그만 피워라.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는데 이 낡은 집 4명이도 아니잖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주신 거 알지? 나 이거 처분하고 시내로 나갈 거니까 너도 짐 싸라. 만식은 영자가 7년간 피땀 흘려 고쳐놓은 집을 홀랑 팔아치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케는 한술 더 떠 영자의 방에 있던 낡은 괴짝을 뒤엎으며 서리의 물건들을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런 쓰레기들 다 치워. 그리고 저 벙어리에는 이제 시설로 보내. 내가 언제까지 저 짐덩이를 지고 살래? 너도 이제 시집이라도 가야 할 거 아냐. 서리가 아끼던 낡은 인형이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그 인형은 영자가 시장에서 팔다 남은 나물값으로 사준
서리의 유일한 친구였죠. 서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흙투성이가 된 인형을 가슴에 품고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을 본 영자는 오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집만은 안 된다고, 우리 서리가 갈 곳이 없다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만식은 차갑게 영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7년이나 키웠으면 됐어.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나도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날 밤 영자는 텅 빈 방바닥에 앉아 서리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엔 7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서리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진흙 묻은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리의 목에 걸린 낡은 끈 끝에 달린 붉은 보석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포대기 속에 들어있던 유일한 물건. 7년 동안 영자는 단 한 번도 이 보석의 정체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서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예감했습니다. 이 폭풍우가 지나가면 무언가 거대한 운명이 자신들을 덮쳐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영자의 오빠 만식은 동이 트기도 전 인부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이미 시내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영자가 살던 집을 헐값에 넘긴 상태였죠. 거친 목소리와 쇠스랑 소리에 잠을 깬 영자는 아직 잠도 깨지 않은 서리를 품에 안고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이거나, 이 천벌 받을 놈들, 우리 서리 옷이라도 제대로 입히게 해달란 말이야. 영자의 비명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올케는 영자의 손때 묻은 냄비와 서리의 낡은 책들을 마당 구석으로 내팽개쳤고 만식은 동생의 눈을 피하며 대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갔습니다. 7년간 삶을 일구었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두 사람의 손에 쥐어진 건 꼬깃꼬깃한 쌈짓돈, 몇만 원과 서리가 입고 있던 얇은 솜저고리가 전부였습니다. 영자는 얼떨결에 챙긴 낡은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메고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업둥이 키우더니 결국 적골이 났다며 커튼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었죠. 영자는 서리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정처 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없었습니다. 해는 짧아져 어느새 어둠이 깔렸고 기온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서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갈 무렵 두 사람이 간신히 찾아든 곳은 마을 외곽에 방치된 버려진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삭풍이 비닐 사이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리를 겹겹이 감쌌죠. 7년 전 아이를 주었던 그날처럼 영자는 서리를 가슴팍에 넣고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추위까지 겹쳐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있었죠. 서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영자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설아, 정신 차려봐. 엄마 봐, 설아. 안 돼, 설아. 영자가 아이의 뺨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서리는 가느다란 신음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질수록 영자의 심장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죠. 영자는 정신없이 비닐하우스를 뛰쳐나와 어두운 국도변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이 핑글핑글 돌았지만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맨발인 줄도 모른 채 눈밭을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얼어붙은 아스팔트에 찢겨 피가 났지만
영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서리의 창백한 얼굴만 가득했으니까요. 국도 갓길에 아이를 조심스레 눕혀두고 영자는 지나가는 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나가는 트럭들은 미친 여자처럼 달려드는 영자를 피해 속력을 높일 뿐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영자의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서리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영자는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서리 좀 살려주세요. 새벽녘 강원도의 깊은 산골 국도는 인적조차 드물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두 다리는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안개를 가르며 고급스러운 백색 조명이 다가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귀해 보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요한 산천을 깼습니다. 차는 영자의 코앞에서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위험 있는 노신사, 성진그룹의 구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고로 잃어버린 손주를 추억하며 손주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강원도 별장을 찾아가던 길이었죠. 무슨 일인가? 사람을 칠 뻔하지 않았나? 구회장의 호통에도 영자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제발요. 영자가 가리킨 길가에는 눈을 맞으며 누워있는 서리가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아이를 살피러 다가갔을 때 서리가 힘겹게 눈을 뜨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영자가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던 7년 전 포대기에 들어있던 그 붉은 보석 펜던트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보석이 구회장의 눈에 들어온 순간 노신사의 얼굴은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죠. 구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석 뒤편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지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회장이 7년 전 며느리의 출산 선물로 직접 주문 제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유괴범에 의해 사고로 죽었다고 보고했었지만 지금 제 눈앞에 그 보석을 목에 건 아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자네, 이 아이 어디서 났나? 대답해. 이 아이가 누구냔 말이야. 구회장이 영자의 어깨를 붙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7년 전에요. 눈밭에 버려진 걸 제가 주워 키웠어요. 이 목걸이 하나만 달려 있었고요. 영자의 말에 구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아이를 차에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7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핏줄이 이 비참한 눈밭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으므려. 병원으로, 당장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가. 비서가 서둘러 서리를 안아 차에 태웠고 영자도 함께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구회장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7년의 세월을 돌아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VIP 병동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구회장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든 서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배달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죠.
친자 일치 확률 99.9%. 서류를 쥔 구 회장의 마디 굵은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7년 전 며느리 박채리는 아이가 유괴당해 강물에 던져졌다는 범인의 자백이 있었다며 영아 사망 신고를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손주가 이 산골에서 살아 있었다니요. 구 회장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회한이 뒤섞인 감정이 용솟음쳤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고 7년간 이 산골 노처녀가 목숨처럼 지켜낸 생명이었다는 사실이요. 그때 병실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러 달려온 며느리 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앞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영자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는 서리의 유품인 낡은 베네저고리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죠.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천박한 여자는 누구고 저 애는 또 누군가요? 설마 죽은 우리 애라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채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대답 대신 유전자 결과지를 그녀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확인한 채린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죠. 하지만 그녀는 영악했습니다.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 영자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당신이었지? 7년 전 내 아이를 훔쳐간 유괴범이 바로 당신이지. 아버님, 속지 마세요. 이 여자가 우리 애를 납치해서 지금까지 돈을 뜯어내려고 숨겨 키운 거예요. 영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영자의 손가락 끝이 채린을 향해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모니터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의식을 되찾은 서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서리는 유리창 너머로 영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평생 닫아 걸었던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7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서리의 목소리는 갈라진 비명 같았습니다. 함구 중이었던 아이가 입을 떼며 부른 이름은 친모 채린이 아닌 자신을 눈 속에서 건져 올린 영자였습니다. 구 회장은 아이의 외침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채린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진실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구 회장은 즉시 영자와 서리를 자신의 본가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영자의 오빠 만식 부부와 마을 이장 그리고 며느리 채린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영자는 난생 처음 보는 대저택의 위용에 눌려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높은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거실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만식은 눈앞에 차려진 값비싼 다과를 보며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고 이장은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너 참 팔자 고쳤구나. 이런 재벌 회장님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오빠가 너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니까. 만식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채리는 소파 끝자리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시선을 이리저리 보냈죠.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구 회장이 무거운 걸음으로 내려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리가 영자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죠.
구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손주를 7년간 돌봐준 분들이라고 들었네. 특히 이분, 영자 씨의 오빠라는 분은 집까지 팔아서 길거리로 내쫓으셨다지. 구 회장의 서늘한 목소리에 만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장 또한 며느리가 영자를 모욕했던 일들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구 회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만식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만식이 진 도박빈 리스트와 집을 불법으로 매각한 증거 서류였습니다. 만식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죠. 내 손주를 키워준 은인의 집을 가로챈 죄, 그리고 유괴범으로 몰아넣으려 한 죄. 오늘 그 값을 치러야겠어. 이 집 거실에서 나가는 순간 자네들은 법정으로 가게 될 거네. 만식과 이장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구 회장의 시선은 이미 채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천천히 채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채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당신. 일주일 동안 사람을 풀어서 조사했네. 7년 전 그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아. 구 회장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체리니 호텔 로비에서 한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불과 보름 후였죠. 이 남자 대한건설 부사장 최민혁. 당신은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지. 그리고 내 아들이 죽자마자 이자와 재혼할 계획을 세웠고. 채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 손주가 있으면 재산 상속이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그 남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 아이까지 딸려오면 곤란하다고 했지? 채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구 회장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채린과 최민혁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아이만 없으면 모든 게 깔끔해. 유괴 사건으로 만들고 시체가 안 나오면 그냥 죽은 걸로 신고하면 돼. 이게 당신이 한 말이지? 채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라 도끼 어린 자백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가 했어요.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채린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영자가 깜짝 놀라 서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시집 와서 뭐 했어요? 시어머니 시중에 애 낳으라는 압박에 남편 뒷바라지에 민혁 오빠는 달랐어요. 나를 여자로 봐줬고 나한테 자유를 줬어요. 구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채리는 자포자기한 듯 계속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버렸어요. 어차피 당신 아들도 죽었는데 왜 내가 그 애까지 키워야 해요? 재산도 다 그의 몫으로 넘어가고 내 인생은 또 그 애 때문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돈 쥐어주고 강원도 산골까지 가서 버리라고 했어요. 죽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흔적만 안 남으면 됐으니까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식과 이장조차 경악한 표정으로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완전한 광기였으니까요. 구 회장은 채린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운전기사도 이미 확보했다. 당신이 준 돈 1,000만 원까지 증거로 남아있더군. 당신은 영아 유기죄, 살인 미수죄, 보험금 사기죄로 기소될 거야.
내가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냈네. 체리는 비명을 지르며 구 회장의 바지를 붙잡았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구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체린이 끌려나가는 동안 만식 부부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서기 직전 영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년간 쌓여온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박채린 씨, 당신은 아이를 버렸지만 나는 그 아이 덕분에 진짜 엄마가 됐어요. 당신이 버린 그 아이가 내 인생을 구했어요. 이제 우리 설이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다신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7년간 아이를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자 씨는 내 죽은 아들의 아내이자 성진그룹의 정당한 일원으로 대우받을 것이네. 누구도 이분과 우리 손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자식처럼 키운 아이의 진짜 할아버지가 영자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체린이 끌려나간 거실에는 마침내 정의의 빛이 들어왔고 설이는 영자의 치맛자락을 꼭 잡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구 회장의 서슬 퍼런 심판 아래 박채리는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구 회장은 비서를 시켜 영자가 산골집에서 가져온 낡은 보따리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자가 7년 동안 서리를 키우며 써내려간 해진 가계부와 일기장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그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설이 우유 한 통 4,000원. 내 신발 수선비 아껴서 설이 고기 반찬 사줌. 2019년 3월 2일 설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려다 입을 닫았다. 가슴이 미어진다. 2020년 11월 8일 설이 열이 40도까지 올라 밤새 간호. 병원비 없어 약국 해열제로 버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일기장에는 영자가 자신의 끼니를 굶어가며 아이를 지켜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키가 몇 센티미터 자랐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이가 아플 때 며칠을 밤을 새웠는지 구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이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자신의 핏줄을 위해 인생 전체를 바친 숭고한 희생 앞에 거대 기업의 회장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구 회장은 영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영자의 손등은 겨우내 산나물을 캐고 빨래를 하느라 갈라지고 터져서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구 회장의 손가락이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영자 씨, 아니 설이 엄마야.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키워준 줄도 모르고 그동안 그런 모진 짓을 당했으니 내가 무슨 염치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영자는 그저 설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 보상은 아이의 건강한 웃음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설이가 영자의 품에서 빠져나와 구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구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우릴 찾아오신 거예요. 설이의 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구 회장은 설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7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문이
그리고 얼어붙었던 영자의 인생이 비로소 따뜻한 봄볕 아래 해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 회장은 서리를 품에 안은 채 영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대 기업의 수장이 한 산골 노처녀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선의 어느 조용한 숲속, 예전에 그 낡은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유리, 통창이 아름다운 현대식 저택이 들어섰습니다. 구 회장은 영자가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최고의 건축가를 보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지어주었죠. 통유리 너머로는 서리가 좋아하던 산이 한눈에 보였고 정원에는 사계절 꽃이 피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영자는 더 이상 시장통에서 나무를 파는 노처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구 회장의 정식 양녀이자 성진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자의 잠시 감옥에 다녀온 오빠 만식은 나와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마을 이장 부부는 영자의 눈치를 보느라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있었죠. 화창한 오후 저택 정원에서는 서리의 8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리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밝은 아이가 되었고 영자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항상 생기가 넘쳤습니다. 엄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서리의 목소리는 이제 맑은 종소리처럼 또렷했습니다. 7년간 닫혀있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가 영자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죠. 구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모녀를 지켜보았고 영자는 손주가 사준 고급스러운 실크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의 초불이 밝게 타올랐고 서리는 두 손 모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눈꽃처럼 하얀 꽃이 피었어. 서리가 가리킨 곳에는 1년 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차가운 눈 대신 하얀 목련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리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지난날의 회한을 모두 날려보냈습니다. 지독한 가난도, 억울한 누명도, 가슴을 후벼 파던 외로움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겨울의 꿈만 같았습니다. 구 회장이 건네준 차 한 잔을 받아든 영자는 따뜻한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걸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영자는 하늘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잘했죠. 이 아이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 차가운 눈밭에서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의 선택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시린 겨울 끝에 찾아온 그들의 봄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찬란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서리는 영자의 손을 꼭 잡고 목련나무 아래 섰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며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7년 전 눈밭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시들지 않을 봄날로 피어올랐습니다. 엔딩 운영자 메시지.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눈 속에서 아이를 구했던 영자 씨의 그 손길이 참 따뜻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영자 씨에게 찾아온 목련, 꽃처럼 힘든 시절을 보상받는 찬란한 봄날이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